안녕하세요. 중졸 검정고시 국어의 박수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쓰기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는 글을 쓰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 부분에 대한 내용 맞고요. 일단은 그냥 글을 쓴다가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글의 종류들을 쓰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 내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글을 쓰고 났을 때 고쳐 쓰는 과정이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고쳐 쓸 때 어떤 것들에 중심을 두고 고쳐야 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구체적인 여러 가지 글의 종류들을 보면서 이런 글은 이렇게 써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장의 쓰기. 자, 쓰기의 과정이라고 나타나 있죠? 일단 글을 정확하게 쓰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거 사실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했다시피 말을 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글을 쓸 때도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글을 쓰는 작가의 수준이 아니라 글을 읽게 될 독자의 수준이나 상황이나 지식입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독자가 누구인지 일단 고민하셔야 되고요. 이 글을 내가 왜 쓰는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글인지, 뭐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한 글인지, 설득하기 위한 글인지 목적 정리하시고요. 글의 형식, 소설인지 시인지 희곡인지 논설문인지에 따라서 글의 형식이라던가 구성 방법 등이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일단 글을 시작하셔야 되고요. 글쓰기의 과정을 우리가 총 5단계로 일반적으로 나눕니다. 크게 봤을 때 계획하기의 단계. 계획이라고 하는 건 내가 뭔가 글을 쓰기 전에 아니면 어떤 건축물을 만들기 전에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는 작업이라고 본다면, 계획을 한 다음에 내용을 생성하는 단계. 내용 생성을 다른 말로 뭐 자료 수집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요리에 적합하게 비교하는 게 제일 좋은데, 어떤 요리를 할까, 누구에게 맛을 보여줄까 계획을 했다면 이번에는 요리의 재료들을 가지고 다 수집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료가 필요하니까 이러한 자료를 모아야 되겠다라고 수집을 하고, 생성을 한 자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배치를 할 것인지 내용을 조직을 합니다. 오늘 할 요리들은 이 생선들은 먼저 쪄놓고 이쪽에다 치워놓은 다음에 양념들은 서로 한데 섞어서 하나로 뭉쳐서 풀어놓고 저쪽에는 물을 끓여서 놔둬야지, 이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요리를 완성해야 되겠다라고 조직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실제로 요리를 열심히 하게 되겠죠. 그건 글 속에서 표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뭐 초고쓰기, 글쓰기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요리에서는 다 만든 다음에 물론 고치는 과정이 거의 대부분 없죠. 근데 물론 조금씩 더 덧붙이는 과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글을 쓸 때는 반드시 이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고쳐쓰기. 아무리 유명한 작가라고 할지라도 글을 쓰고 나서 그 글 자체가 완성된 글이 될 수는 없어요. 무수히 많은 고쳐쓰기의 과정, 퇴고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 따라서 지금부터 글쓰기의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계획하기 단계에서 뭘 하냐면 이거. 내가 이 글을 왜 쓰느냐. 정보 전달이 목적일 수도 있고, 정서 전달이 목적일 수도 있고, 설득이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목적인지 목적을 일단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글을 읽게 될 독자가 어떤 상황인가, 관심사, 성별, 나이 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계획하기 단계에서 이 정도의 작업을 끝냈다면 이제 내용을 생성해야 되겠죠. 내용 생성,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인데, 이러한 글을 쓰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쓸 내용하고 주제를 조금 더 구체화합니다. 내가 무엇에 대해서 글을 쓸 건지, 그렇다면 그 글의 주제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리고 이 내용을 찾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고, 토론을 해서 내용을 찾을 수도 있겠고, 소리내면서 생각을 말하면서 찾을 수도 있겠고, 조사나 관찰들을 통해서 수집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 나타나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자료 수집의 방법입니다. 책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뭐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본 것들, 이런 것들도 자료 수집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내용을 여러 가지를 모아두었다면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중요한 게 이겁니다.
모아놓은 여러 가지 재료들을 전부 다 글 속에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모으고 봤는데 주제하고 무관한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관한 내용들은 이제 빼야 되고요. 조금 더 글을 위해서 추가할 내용들이 있다면 자료를 더 수집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내용 조직하기 안에 포함이 되는데요. 일단은 내가 묶어놓은, 만들어놓은, 수집을 해놓은 자료들을 관련 있는 것들끼리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묶어놓습니다. 관련 있는 것끼리 묶어서 조직을 하는데 그 조직도를 보고 우리는 개요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개요표의 예를 제시를 해놨는데요. 이걸 좀 잘 보셔야 되는 이유가 실제로 기출문제에서 한 2번 정도 똑같은 유형으로 출제된 적이 있는 개요표입니다.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를 하고요. 필요한 내용은 추가하는 등 삭제, 아니면 추가, 보충 이런 원칙들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 있는 개요표를 보고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글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찾아라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잘 보시면요. 제목은 대중문화를 이끌 팬클럽 문화에 대한 글이고요. 처음에는 팬클럽 문화가 왜 생겨났는지 원인을 제시했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소제목에 팬클럽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거 하나, 팬클럽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에 대한 하나, 두 가지의 주제가, 소주제가 있고요. 첫 번째 기억을 보니까 건전한 비판을 거부하고 경쟁 연예인에게 악성 댓글로 피해를 주는 건 부정적인 이야기 맞죠? 기획사들이 팬클럽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것도 부정적인 거 맞죠? 자, 그럼 디귿 봅시다.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건 긍정적인 걸까요? 부정적인 걸까요? 부정적인 거겠죠. 그래서 이 디귿은 사실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니은의 다음으로 넘어가야 할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디귿은 자기의 위치가 아니고 이 내용을 여기로 디귿으로 넣어줘야 맞겠죠. 자, 리을. 사람들에게 다양한 대중문화를 소개한다는 건 긍정적인 모습이 맞겠죠. 자, 결국 마지막에 팬클럽 문화가 나아갈 길을 마지막 끝부분으로 잡아서 개요표를 작성을 해놓습니다. 이게 바로 개요표고요. 이 개요표를 보고서 이 내용에 대한 살을 붙이고 여기 봤던 것처럼 뺄 건 빼고 추가적으로 더 넣을 건 넣어서 글 한 편을 쓰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제가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팬클럽 문화의 긍정적인 모습이라는 이 소제목의 디귿은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정리하고 있죠. 자, 앞서서 우리가 개요표, 뼈대까지 세워놨으니까 실제 살을 붙여가지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내가 글을 쓰다 보면 처음 쓰는 글이기 때문에 표현이 어색하거나 문장이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써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고쳐쓰기의 과정이 있기 때문이죠. 자, 고쳐쓰는 건 글을 다시 읽어가면서 부적절한 내용이나 부족한 부분들을 고쳐 쓰게 되는데 일단 고쳤을 때요. 가장 큰 것부터 서서히 작은 것으로 줄여나가면서 고쳐 씁니다. 작은 것부터 고쳐 쓰게 되면요. 작은 것 고치다가 가장 마지막에 글 전체가 주제랑 맞지 않네? 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고쳐나간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큰 것, 글 전체를 보고 글의 내용하고 주제가 맞는가 확인한 다음에 문단 고쳐보고 문장 고쳐보고 단어 고쳐보는 수준. 점점 작은 것들로 글, 문단, 문장, 단어 순 점점 작은 순서대로 고쳐나가게 됩니다. 자, 이제 글을 쓰는 우리가 5가지 단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종류의 쓰기의 예시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서서 말하기의 과정도 여러 가지 말하기의 방법 봤었죠. 조언하기라고 하는 말하기도 있었고, 뭐 토의하기, 토론하기, 말하기도 있었고, 건의하기도 있었죠. 쓰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종류의 글쓰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사문입니다. 기사라고 하면 신문기사를 떠올리는데 그거 떠올리시는 게 가장 적합해요. 자, 육하 원칙에 의해서 보고 들은 사실이나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바로 그러한 글이 기사문입니다. 자, 구성 형식을 보면요. 우리가 논설문이나 설명문은 처음, 중간, 끝 3단 구성이었죠. 기사문의 구성은 총 5개로 나누어지는데 표제, 부제, 전문, 본문, 해설입니다. 뭐 물론 이 해설 같은 경우는 기사문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5개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표제와 부제는 어쨌든 제목은 제목인데 표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헤드라인이에요. 그래서 신문의 가장 윗부분에 적혀있는 큰 제목 있죠. 그 큰 제목을 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제라고 하는 건
표제보다 조금 더 작은 글씨로 그 밑에 한 2줄 정도를 요약을 해놓은 작은 제목을 부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제에서는 아주 중심 단어만 딱 제시를 해준다면 부제에서는 중심 단어에 살을 살짝 덧붙여서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제목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 전문과 본문은 제목하고 분리되어 있는 그 아래에 나와 있는 긴 글인데 전문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살짝 제시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육하 원칙에 따라 간결하게 요약한 부분이 전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게 되겠죠. 인천 영동대교에 백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인천 백중 추돌 사고라고 하면 표제가 되겠고 그 밑에 택시와 트럭의 충돌로 인하여 백중 추돌 사고 발생이라고 한다면 부제가 되겠죠. 그 밑에 이제 문장의 형태로 제시되기를 2014년 몇 월 며칠 몇 시경에 인천 영동대교에서 택시와 화물 트럭의 추돌로 인하여 백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라고 간략하게 사건을 육하 원칙에 따라 설명을 해주는 건 전문이고요. 이제 그 밑에서부터는 어찌하여서 이 사고가 일어나게 됐는지 그동안에 그 대교에서 어떠한 사고들이 벌어졌으며 실제로 그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여러 가지 검사도 하지 않았고 차량 통제도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점이었다 등등 사고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밝히는 부분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해설 부분은요, 이제 필요한 경우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데 보통 그 글을 쓴 기자가 자신의 생각이라던가 첨언을 덧붙이는 부분이 해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유의사항을 보셔야 되는 게 기사라고 하는 건 절대적으로 기자의 주관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생각이나 의견이 포함되면 안 되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옮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 사실에 대한 평가는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하는 거죠. 두 번째, 육하 원칙.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해당하는 이 육하 원칙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잘 드러나야 되고요. 보고 들은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을 하되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신속성. 한 일주일 전에 일어난 사건을 이제 와서 기사에 내놓은들 이미 다른 곳에서 다 터뜨린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겠죠. 그래서 신문이라던가 뉴스는 가장 신속하고 빠르게 소식을 전달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된 그러한 내용들도 특종에 눈이 멀어서 기자들이 우선 터뜨리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잘못된 태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정확한 사실을 가장 신속하고 빠르게 전달하는 게 기사문이다. 그리고 육하 원칙에 맞춰서 써야 한다라는 이런 기사문의 특징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제 보고문 보겠습니다. 자, 보고문이라고 하는 건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은 보고서라고 하는 그러한 문서를 굉장히 많이 작성을 해보셨을 텐데 그 보고서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고를 하기 위한 글입니다. 어떤 주제를 잡고 조사를 했거나 연구한 그 결과를 정리해서 그걸 보고할 목적으로 쓴 글이 바로 보고문입니다. 자, 구성이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누게 되는데 보통 우리 학생들이 쓰게 되는 보고문은 이런 경우가 되겠죠. 실험을 하고 실험의 과정이라던가 결과를 관찰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걸 선생님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많이 쓰게 되죠. 보통 처음에는요, 내가 이 실험을 왜 하게 됐는지 실험의 이유라거나 아니면 몇몇 친구들이 이 실험에 참가했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 실험을 하기 위해 조사를 했으며 이 실험의 주제는 무엇인지 목적은 무엇인지 이 정도까지 밝히는 게 처음 부분에 제시된 내용이고요. 중간은 내가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은 몇 퍼센트, 이건 몇 퍼센트,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가 이 정도. 순서대로 매겨보니 자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정리되더라. 라는 결과의 내용을 쫙 정리해 놓은 게 중간 부분. 자, 끝부분에서는요. 보고자가 이걸 열심히 조사하고 결과를 보고 나서 자신이 얻은 소감, 그런 것들을 마지막 끝부분에 적어주는 게 처음, 중간, 끝에 해당하는 보고서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보고문의 유의점을 보시면요. 보고라고 하는 건 자기가 조사해서 얻은 결과를 보고하는 글이다 보니까 물론 내가 처음에 예측했던 내용이 있었지만 조사를 해보니 실제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보고를 하기 위해서 내용을 바꿔서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내 의견과 다르거나 내 추측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조사한 그 결과를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자, 일단 사실, 내가 조사한 사실하고 그에 대한 나의 의견은 반드시 구분해서 써주시고요. 우리가 앞서서 말할 때도 그냥 말하는 것보다 보조자료를 활용해서 말을 하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마찬가지 보고서도 그림이나 사진 등 보조자료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더 좋겠죠. 뭐 학교에서 학생들이 쓰는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뭐 나무를 심어가지고 자라게 하는 그 과정을 제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나뭇잎들을 떼가지고 나뭇잎들의 종류를 분류를 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보고서라고 한다면 실제 나뭇잎을 떼어서 붙여놓는 아니면 사진을 보여주는 등의 보조자료를 활용을 하면 보고서의 내용이 훨씬 더 다채로워지겠죠. 자, 과정이나 결과의 수치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되 뭐 대략 긴 편이다, 짧은 편이다의 표현이 아니라 몇 센티미터이다 정도의 정확한 표현으로 써주시고요. 자신이 예측한 내용과 다르더라도 왜곡하거나 변형시켜서 글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우리가 기사문이나 보고문을 한번 봤는데요. 이런 글을 쓸 때 반드시 유의해야 될 점들이 있겠죠. 딱 두 가지 조심하시면 됩니다. 통일성과 응집성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통일성이라고 하는 건 글 자체의 내용에 초점을 둔 표현이고요. 응집성이라고 하는 건 글 자체의 구성에 초점을 둔 그 말입니다. 내용이라고 하는 건 속 내부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구성이라고 하는 건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비유를 하자면 통일성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모습들, 심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응집성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기에 얼마나 그 자리에 적합하게 잘 꾸민다라고 하는 게 반드시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그 자리에 적합한 뭐 옷차림을 갖추거나 여러 가지 장신구를 달았거나 하는 것들에 해당이 되겠죠. 자, 통일성은 글의 주제는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초점을 두고 모든 내용이 조직되어야 한다라는 원리로 글의 의미는 일관된 흐름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관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한편의 글을 볼 때요. 글의 주제는 물론 문단마다 주제를 따로 요약할 수 있지만 그 여러 개의 문단의 주제를 하나로 묶어 놓았을 때 또 역시 하나의 주제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글을 읽었는데 이 글의 주제가 두 가지로 쪼개진다. 분명히 앞에서는 학생들의 두발 자유화를 찬성하는 것 같은 말을 하더니 뒤에 와서는 반대하는 표현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글의 내용은 통일성이 없는 겁니다. 앞서서 우리가 아까 개요표의 예를 봤었죠. 개요표의 예에서도 분명히 팬클럽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설명하면서 갑자기 거기에 팬클럽 문화는 세대 간의 갈등을 만든다라는 글을 넣어버리게 되면요. 글 자체의 통일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일성이라고 하는 건 글 내용을 봤을 때 글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는 것을 통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실제로 여기 나타나 있는 이 제시되는 이 글도요. 기출문제에 2번인가 3번인가 출제되었던 그러한 문제의 글이고요. 실전 문제는 이렇게 출제됐었어요. 이 본문을 제시를 해주고 여기에서 글의 전체 내용의 흐름과 관련이 없는 것을 찾으세요. 혹은 뭐 통일성을 깨뜨리는 문장을 찾으세요. 라고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우리가 통일성이라는 단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 문장이 여기에 왜 끼어 들어와 있지? 왠지 어울리지 않는 문장인데 라고 하는 문장이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나가면서 저랑 하실 일은 이 글의 전체 주제가 무엇인지를 찾는 겁니다. 텔레비전은 활용만 잘하면 인간 생활에 매우 유용한 매체이다. 자, 일단 중심 내용은 텔레비전이에요. 근데 텔레비전에 대해서 첫 문장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용한 매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텔레비전은 대화 상대가 필요한 현대인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친구가 된다는 건 긍정적인 기능이겠죠? 텔레비전은 복잡한 일상 속에서 지친 현대인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락수단도 역시 긍정적인 기능에 해당이 되겠죠? 텔레비전이라는 유사 환경에 중독되어 실제와 가상현실을 식별하는 능력을 이룰 수도 있다.
실제하고 가상현실을 식별하는 능력을 잃게 되면 내가 실제 생활에서도 가상현실처럼 행동을 하게 되고 문제가 생길 텐데 이건 그럼 긍정적인 현상이 아니라 디귿의 내용은 부정적인 내용이겠네요. 텔레비전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는 창구이기도 하다. 정보를 주는 창구, 이건 긍정적인 기능이겠죠. 이와 같이 텔레비전은 인간에게 좋은 친구, 휴식을 취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걸로 봤을 때 실제 이 글의 주제는 이겁니다. 텔레비전의 유용성. 부정적인 기능이 아니라 긍정적인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딱 하나, 요 디귿이라고 하는 문장만 부정적인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디귿은 글의 전반적인 흐름을 깨트리고 있는, 통일성을 깨트리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을 삭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주제 문장은 텔레비전은 활용만 잘하면 인간 생활에 매우 유용한 매체이다 라고 하는 게 주제 문장인데 기역, 니은, 리글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기능을 제시했으나 디귿은 부정적인 기능을 제시했기 때문에 디귿을 삭제를 해야 글의 통일성이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응집성입니다. 응집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뭔가 응고되고 이렇게 뭉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보통 우리가 어떤 물건하고 물건이 이렇게 부러지거나 연결이 끊어져 버릴 때 뭐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이게 됩니다. 그럼 단단하게 잘 붙고 매끄럽게 연결이 되는데 글과 글, 문장, 문단 사이에서도 그것들을 연결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지시어와 접속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지시어와 접속어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글의 응집성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앞에서 말했던 통일성 같은 경우는 글의 내용에 관련된 말이라면 지금 말하는 응집성의 같은 응집성의 부분은 글의 외부적인 어떤 구조나 짜임 이런 것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글의 내용이 조직될 때 내용 사이의 관계는 주제를 뒷받침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리다. 그래서 형식상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관계를 보고 응집성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응집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시어와 접속어를 사용을 하고요. 지시어와 접속어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럼 통일성과 응집성은 우리가 글 속에서 높이면 높일수록 좋겠죠. 통일성, 모든 글이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야 되고요. 응집성, 문장 사이가 매끄럽게 넘어가야 글 전체가 흐름이 보기 좋겠죠. 자, 그럼 통일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분명히 중심 내용은 하나가 있을 거고 그 중심 내용에 대해서 세부 내용들을 여러 문장을 썼을 겁니다. 그럼 그 세부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이게 중심 내용하고 부합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앞서 우리가 봤던 그 텔레비전의 유용성에 대해서 설명한 본문을 봤을 때 가장 첫 번째 문장 텔레비전은 활용만 잘하면 인간 생활에 매우 유용한 매체이다 라고 하는 문장을 놓고 밑에 있는 세부적인 문장들을 봤을 때 이 문장이 주제랑 연결되나? 아, 기억은 연결되네. 니은은? 니은도 연결되네. 디귿은 뭔가 안 맞는데? 아, 그러면 통일성을 깨트리는구나. 깨트리는 부분을 삭제하면 통일성이 높아지겠죠? 문단별로 봤을 때 각각의 문단별로 하나의 중심 생각들만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문단을 다시 엮었을 때도 글 전체의 하나의 주제로 연결이 되게 되겠죠. 무조건 통일성이라고 하는 건 글 하나의 주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응집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접속어나 지시어를 활용하면 되는데 접속어는 흔히 말하는 이런 표현이죠. 그러나, 그리고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본드 역할을 접속어다라고 한다면 지시어는 이겁니다. 어떤 대상을 그거 이름이 아닌 지시하는 말로 가리키는 거. 지금 제 오른편에는 가습기가 하나 놓여 있어요. 근데 가습기 좀 켜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것 좀 켜주세요. 저것. 이게 지시어인 거죠. 지금 제 앞에 정면에 카메라가 있거든요. 감독님 카메라 좀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감독님 그것 좀 돌려주세요. 그것. 아, 여기 너무 추워요 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스튜디오 무대 위가 너무 추워요 라고 하지 않고 여기 추워요.
이 공간을 여기로 지시해서 다시 말하는 거. 이게 바로 지시어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접속어나 지시어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접속어라고 하는 건 낱말, 구절,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말을 접속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종류가 대단히 많죠. 여기 나타나 있는 순접, 역접, 첨가, 보충, 그리고 지금 똑같은 말이 나왔네요. 전환, 인과, 대등, 병렬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순접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문제 하나도 없이 그렇게 넘기는 그런 접속어다 보니까 지금 제가 갑자기 말문이 막혔는데, 자, 그리고 그리하여라고 하는 말은 앞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자연스럽게 넘기는 이런 접속어고요. 역접이라고 하는 건 역이라는 게 거꾸로죠. 그래서 앞의 내용하고 상반되는 내용을 이어줄 때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첨가, 보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있는 내용에 뭔가 덧붙이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더구나, 게다가 이런 표현들은 앞에 했던 말에 뭔가 다른 내용을 덧붙이는 말. 자, 역접은 앞에 얘기했던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전환이라고 하는 건요, 방금 했던 이야기의 주제하고 다른 내용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화제를 바꿀 때, 그런데, 그러면, 한편. 그리고 인과라고 하는 건 인이 원인이고요. 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뒤 문장이 원인과 결과의 의미로 연결되는 그래서, 따라서, 왜냐하면 이런 표현들이고요. 대등 병렬이라고 하는 건 앞의 내용, 뒤의 내용 이런 것들이 하나씩 각기 나란히 병렬적으로 연결되는 관계. 그래서 그리고 또는 혹은 이런 표현들은 뭐 원인과 결과도 아니고 반대되는 내용도 아니고 그대로 이어주는 내용도 아닌 각각 다른 하나하나의 대등한 내용들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기능들을 지금 대등 병렬 관계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표현들, 이런 접속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문장 사이에 끈끈하게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응집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럼 접속어 말고 우리가 지시어를 사용을 해도 응집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지시어라고 하는 건 앞에 제시된 사물이나 사실을 대신 가리키는 말로 지시어의 종류는 총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계열 지시어, 저 계열 지시어, 그 계열 지시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 저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말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다 멀리 있는 거. 그래서 이, 그, 저. 이, 그, 저. 이렇게 보시면 이라고 하는 건 말하는 사람에게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것들을 가리킬 때 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것, 여기. 자, 그라고 하는 건 저기에 있는 듣는 사람에게 가까운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지시어입니다. 그것, 거기, 거기에. 저라고 하는 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저쪽 떨어져 있는 것.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그래서 저기에 있는, 저쪽에 있는, 저것.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나 그나 저 같은 경우는요, 이미 앞에서 했던 말인데 그 단어를 또 한 번 반복하는 것이 지루하거나 문장을 너무 지나치게 길게 만들어 줄 때 앞에서 했던 표현을 다시 한번 받아서 짧게 이, 그, 저로 표현을 해서 문장을 짧게 연결하거나 압축해서 표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그, 저와 같은 지시어를 사용을 해서 또 문장을 응집성을 높여주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쓰기에 대한 내용들 개념 정리를 해봤고요. 일단 쓰기의 과정 5단계 간략하게 정리를 해두시되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까 봤던 개요표의 예 있었죠? 사실은 개요표에서 정리했던 내용도 그렇고 통일성에서 정리했던 내용도 그렇고 둘 다 사실 크게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글 전체의 흐름에서 방해가 되는 내용을 찾아서 삭제하자라는 게 핵심 원칙이고요. 글을 쓸 때는 내가 생각나는 대로 일단 쓰고 나서 나중에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큰 것에서부터 글, 문단, 문장, 단어 수준으로 작은 것으로 고쳐나가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내용 정리했고요. 그리고 통일성, 응집성을 높이기 위해서 글의 주제를 반드시 찾아보고 응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시어나 접속어를 활용을 해두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자, 이 정도면 쓰기에 대한 내용 정리 다 됐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사동표현, 피동표현. 우리가 실제로 언어 생활에서 많이 사용은 하고 있지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사용했던 말들. 그리고 높임표현. 우리 다른 나라 말에는 없는 우리 국어만의 특질인 높임표현. 그리고 부정할 때 사용되는 부정표현. 그리고 시제와 관련된 시간표현. 그리고
문장의 뭐 호응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연결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정리할 내용들은 여러분이 한번 본문을 읽어오시기만 해도 수업 내용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